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와 경북에는 밤까지, 강원 영동에는 내일 낮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4.1도입니다. 윤인구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마스크 벗기를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벗기 싫어서 급식을 먹지 않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어떤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건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경제일기에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낼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인사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엔 대통령실에 임용된 한 행정관이 외부 업체의 사내 이사직을 겸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무원의 영리 업무 겸직은 위법 사안입니다. 대통령실은 본인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사내 이사는 무보수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해 충돌은 없었다,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요. 보수만 없다면 정말 괜찮은 걸까요? 대통령실의 이런 해명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에 청와대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동행해 논란을 빚었을 당시 대통령실은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추천으로 대통령실 행정요원이 된 청년 역시 아버지 회사의 감사로 등재돼 논란이 일었지만 대통령실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라 겸직금지 위반이 아니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겸직금지 조항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대통령실의 해명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은 임용 시 여러 차례 겸직금지 조항을 안내하지만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겸직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인사검증 과정에 허점은 없는지 보다 엄밀하고 광범위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오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어요. 일단 감세 기조가 뚜렷해 보이네요.
네, 정부는 오늘 세제발전 심의회를 열고 소득세, 종부세, 법인세 등 전방위적인 세부담 축소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전 세제 개편으로 13.1조 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의 세수 감소폭입니다. 법인세는 6.8조, 소득세는 2.5조, 그리고 증권거래세가 1.5조, 종부세는 1.5조가 세수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감세 혜택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네, 기재부는 원래 매년 이제 예산 결산 시기를 즈음해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네. 올해는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을 담아 세제 개편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 이걸 추경호 부총리가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는 조세 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조세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듣기에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처럼 보여요. 이렇게 세금 깎아주면 지금 아무리 정부가 예산을 이제 증액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구석인가 지금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가격이 폭등했을 당시에는 초과 세수가 좀 네. 이렇게 큰 규모로 거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추세도 없기 때문에 예정했던 것보다 지금 세수 결손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 좀 부담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와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소득세 과표 구간이 15년 만에 조정이 돼요. 직장인 세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네, 지금 소득세 최소 구간이 6%인데요. 예. 지금 이 구간이 이제 1,200만 원에서 그러니까 1,200만 원 이하 구간인데 예. 이게 이제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기준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원래 1,200에서 4,600만 원이었는데 예. 이게 1,400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한 400만 원 정도씩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또 근로소득자 10대 비과세 한도도 지금 기존의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고요. 다만 이제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서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공제 한도를 30만 원 줄이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이걸 더하고 빼고 해보면은 이제 내년부터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최대 83만 원 가량 줄어든다.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건 과세 표준을 이제 기준으로 하면 4,600에서 8,800만 원 구간에서 이제 요 최대 감소폭이 나올 예정입니다. 참. 그리고 이 밖에 관심 갈 만한 내용들이 또 있다면요. 네, 종부세도 이제 상당히 많이 줄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재인 정부의 세정 방침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걸 전면 폐기하겠다고 발표하고 1주택자에게는 0.6에서 3.0% 그리고 다주택자에게 1.2에서 6.0%가 적용되던 세율 체계를 0.5에서 2.7% 단일 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관계없이 이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도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해서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겠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억인데 12억 원으로 1억 원 올려주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올해 한해서는 1주택자에 대해서 무려 14억 원으로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10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세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깎아준다 이런 취지인데요. 현행 4단계 세율 구간을 한 2단계에서 3단계 정도로 단순화를 하고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겠다. 또 중소기업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 5억 원까지 이 최저 세율 10% 특례 세율로 이제 설정을 해서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법인세를 깎아주겠다. 이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또 주식 거래를 할 때 매번 부과되던 증권거래세가 앞으로 3년에 걸쳐서 총 35%가량 인하가 되고요. 네. 주식 양도소득세는 100억 원 이상 보유 대주주에게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거에 기존 10억 원 이상이었는데 이게 대폭 늘어난 건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예상이 벌써부터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조금 낸다 그러면은 당장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세금이라는 게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감세 기조로 가는 게 맞는 거냐 이제 이런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당장 정치권 반응도 좀 엇갈릴 것 같아요. 당장 사실 이게 세법이기 때문에요. 예. 결국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세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반대 입장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전형적인 이명박 정부 시즌 2와 같은 재벌 대기업 초상류층 부자 감세다 이런 비판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느 나라를 말하는 글로벌인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폐기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세제 정책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김 의장은 재벌과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진 이 개편안은 철회하고 고유가 고물가 시기 다수의 국민과 서민 복지 교육을 지키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면서 그 점을 감안해 정부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타당한 부분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취지를 반영해서 입법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주식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네. 100억 원 이상 보유 대주주에게만 적용된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럼 예를 들어 삼성 90억, 현대 90억, SK 90억 이렇게 가지면은 그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의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선을 좀 국회로 돌려볼까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이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어요. 네,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좀 지금 현재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론을 편 것이 뭐 말하자면 가장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민생고 원인을 전 정부에 돌렸습니다. 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가 왜 힘들어졌나 바로 정치 때문이라면서 이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가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에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고 전방위적으로 비판을 폈습니다. 네. 또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성노조의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면서 이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관해서 10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됐고 지난해 영업 손실이 1조 7천억에 이르렀는데 이번 불법 점거로 매달 130억 원의 지체배상금마저 물게 되었다면서 그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한다. 불법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다. 즉 강경 대응을 주문을 했습니다. 계속 문재인 정부 책임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정부 2달밖에 안 됐다 이렇게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들릴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또 최저임금에 대한 언급도 했어요. 이것도 좀 노동정책과 관련돼 있어서 좀 논란이 예상되네요. 노동정책과도 물론 관련이 돼 있는데요. 예. 마침 또 공교롭게 최근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이른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관련해서 뭐 최저임금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 네, 그러네요. 이런 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이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을 하다가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면서 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다.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밝힌 바가 있었죠. 뭐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급 행정직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이 한마디로 좀 서울에서 살기에 좀 턱없이 낮은 수준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다가 오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는 최저임금 상승이 문제다. 뭐 이렇게 며칠 사이에 좀 크게 달라진 입장을 밝힌 거여서 좀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강릉의 이른바 촌놈이라고 불리는 네. 그런 젊은 친구고 이거는 다른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자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은 어떤 입장을 내놓은지도 궁금하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지금 차기 당권주자로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의원 남 탓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의원 오늘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정치는 더 나은 국가,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남 탓으로 돌리는 아주 민망한 장면이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 정부와 민주당 탓만 할 게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새로운 성과를 보여주는 게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고 꼬집으면서 진정한 협치를 바란다면 국민이 원하는 통큰 모습으로 실제 국민의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뭐 연설하면서 탄핵을 언급한다거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막 이렇게 했던 게 일종의 보수층에서 반발을 불러왔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다고요? 네, 그 어제 이제 그 박홍근 원내대표 연설 내용에 대해서 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는데 네. 야당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이렇게만 답변을 하고 뭐 그 상세한 뭐 생각은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이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가 좀 이제 상당히 분개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예. 이 국회와 입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저급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언급하지 않은 걸 두고요? 예. 예. 뭐,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원내 1당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일개 정치인 나부랭이처럼 표현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불쾌한 기색을 보였는데 뭐 이제 야당 원내대표 연설인데 야당 정치인 발언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 좀 불쾌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났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얘기가 뭐가 왔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어제 지금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예방을 이제 한 건데요. 네.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먼저 한 총리에게 국회 소통과 함께 대통령께도 우려와 염려를 그리고 쓴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서 대통령이 국정을 살피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이어서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국민 관심이 많다면서 저희로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고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오늘 오전 추가 교섭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살피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했다고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네. 이런 대화의 자리는 좀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의 사촌 동생이 권 직무대행의 지역구에서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았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이제 어제 그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를 한 건데요. 네. 이 김두관 의원은 권 직무대행의 사촌 동생인 권모 씨가 운영하는 강릉시 소재 조명업체가 강릉시청으로부터 지난 7년간 약 80억 원 안팎의 일감을 수주받았고 특히 이 가운데 거의 절대 다수가 수익 계약이라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 김 의원은 특히 권 씨가 최근까지 권 직무대행의 이 정치 자금 후원의 회계 책임자로 최근까지 선관위에 신고됐을 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점, 그리고 지난 2020년에 해당 업체가 조명기구 등을 직접 생산하지 않음에도 이 지역 업체에 대한 우대 조항 이제 이 수의 계약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행안부 감찰에서 이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후에도 이 같은 수의 계약이 계속 진행이 됐다 이런 점 등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김 의원실이 공개한 2020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특별감찰처분 요구서 이 결과 문서를 보면은요, 이 전선 덕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검토를 소홀히 했고 평소 알고 지냈던 A 업체를 수의 계약 업체로 지정함으로써 결국 부적격 업체가 특혜를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뭐 이런 등의 이유로 강릉시 소속 5급에서 8급까지 공무원 7명에 대해서 뭐 경징계 내지 주의 처분을 행안부가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또 해당 업체 A 업체에 대해서도 판로지원법이나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해 적의 조치하기 바란다 이런 그 주문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강릉시는 해당 감사 이후에도 올해 6월까지도 이 A 업체에 계속 일감을 맡겼다는 게 김 의원실의 지적의 요지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악의적인 보도다 이렇게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어요. 네,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에 대해서 전혀 사실은 무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힘은 이 보도를 당대표 관련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악의적인 보도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기사를 처음 보도한 JTBC 방송 기자를 상대로 1억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면서 권 원내대표의 사촌 동생도 별도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이 1억 손배소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 민주당이 특별한 입장을 밝힌 바는 없고요. 예. 어제 나왔던 이 보도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혜와 청탁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꼬집으면서 권성동 대표는 인사청탁처럼 특혜 청탁을 넣었는지 국민과 강릉 시민께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사법당국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에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이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약속한 날이었는데요. 원구성 협상이 결국 결렬됐어요. 네, 원래 이제 오늘 오후에 그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한 차례 마주 앉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 오전에 다시 한 차례 만나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약 45분 동안 이 원구성 협상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합의점 도출에 결국 실패를 했고요. 권 원내대표가 이 기자들에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는 따로 협상 시간을 갖지 못해서 그 사이 각 당 입장 변화가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다면서 오늘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생각을 갖고 내일 오전에 최종적으로 자리를 가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어떤 상임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행안위, 방통위 두 상임위를 두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줄다리기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사실 그대로입니다. 핵심 쟁점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제 요거인데요. 예. 이 관련해서 양측의 주장이 계속 이제 좁혀지지가 않으니까 예. 이제 민주당에서는 약간 이제 말하자면 압박성으로 예. 아니 그렇게
이렇게 우리한테 이 두 개를 안 줄 거면 법사위를 다시 가져와라. 민주당이 양보하기로 한 법사위를 다시 민주당에게 줘라. 예. 이런 주장을 폈고 예. 또 뭐 국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럼 뭐 국회 운영위원회까지 뭐 저기 다시 민주당이 위원장을 뭐 차지하겠다. 뭐 이제 이런 말하자면 협상 과정에서 이제 서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이제 이런 주장들이 좀 오갔는데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취재된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아직까지도 이제 행안위 그리고 과방위 이 두 가지가 여전히 쟁점이고 아마 지금 뭐 아직까지는 이제 하나의 아니고 가능성입니다만 아마 행정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그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양보를 해서 국민의힘에서 행정안전위원회를 그리고 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가져가는 쪽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뭐 최종적으로 봐야지 알겠네요. 다른 상임위도 배분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일단 본회의는 계속 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뭐 오는 25일부터 지금 4일간 대정부 질문이 예정이 돼 있고요. 예. 그 첫날인 25일에 이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그리고 둘째 날 경제 분야, 셋째 날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이렇게 그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고조되는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생 대책 그리고 각종 개혁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제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대북 안보 이슈를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새 정부 국정운영 미숙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방침, 이제 여기에 대한 비판과 함께 특히 이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 각종 인사 관련 문제 제기에 이 당력이 집중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박준 외교부 장관이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사 할머님이 오늘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입장문을 내놨다고요? 네, 오늘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민주노총과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 이 시민단체가 대일 구류개고의 끝을 보여준 박진 외교부 장관을 규탄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는 어떤 원칙도 대안도 없다는 것이 이번 외교부 장관 방일로 분명해졌다면서 일본의 요구에 따라 온갖 것을 갖다 바치는 저자세 굴욕외교로 일관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특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부 간 공식 합의로 존중한다. 이 박진 장관이 일본에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위안부 합의는 온 국민이 반대했던 일방적 졸속 합의였다며 이런 합의를 계속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역사적 과오와 그에 따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이용수 할머니도 오늘 입장문을 내서 요즘 자꾸 2015년 합의를 공식화한다는 뉴스가 나와서 제가 잠을 못 자고 있다며 기만적인 합의를 왜 우리에게 강요하느냐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저희를 주번 죽이지 마시라. 모든 피해자를 대신해서 이용수가 부탁한다. 올해 8월 15일이 되기 전에 만나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에 대해 이야기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혹시 입장 밝힌 게 있습니까? 네, 외교부는 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발언에 대해서 계속 경청하고 소통하겠다 뭐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합의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미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일본 도쿄에서 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2015년 합의를 공식 합의로 존중하며 이 합의 정신에 따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합의가 문제가 있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그 합의를 인정하겠다고 하면은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볼까요? 이제 그렇죠. 게다가 뭐 일본이 이제 일본과의 외교적인 관계 이제 이런 부분도 문제입니다만 사실 어떤 외교 정책이라는 것도 물론 어떤 말하자면 어떤 통치권의 어떤 그 통치권자의 어떤 좀 자율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네. 거기에 못지않게 이제 국민적인 합의랑 이제 이런 것을 구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사실 이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시민사회에서 뭐 크게 이견이 갈라져 있지 않은 문제로 이제 특히 이제 뭐 이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한일 관계 역사 문제가 모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통일된 베이스의 의견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어떤 사회적인 통합의 노력이라든지 우리 한국 사회 내부의 어떤 의견을 일치시켜가는 과정 이런 게 빠져 있는 것도 상당히 아마 문제로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과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정부
한국과 일본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의식해야 될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장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그만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익숙해진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 학교에서 마스크 벗기를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 급식까지 거부한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박재연 심리상담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학교에서 마스크 벗기를 꺼려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런 학생의 증언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네, 잘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제가 그거를 보고 물론 이런 현상들이 모든 아이들에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네. 외모에 대해서 아이들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외모에 굉장히 예민한 시기잖아요. 청소년 아이들이라는 게. 그리고 모두 알겠지만 요즘은 이제 SNS 통해서 워낙에 이제 자기 모습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타인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보편화된 사회 현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모 스트레스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보다는 더 많이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상에 마스크를 벗으니 네. 마스크 썼을 때와 이미지가 달라 보인다. 네. 이런 이제 학생들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학생들이 일종의 이제 그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네, 약간은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큰 트라우마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빈번하게 외부로부터 혹은 동료, 친구나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면 아주 작은 트라우마적인 반응들이 누적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청소년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보면 이제 동성 친구들과의 관계와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주고받는 피드백으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나 자아 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의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 근데 그게 되지 않을 때 어떤 단절감이라든가 고립감을 경험하게 된다면 아이들한테는 그만큼 상처가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저도 한 학부모의 입장인데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그 학생들 간에 친구들 간의 네. 교우 관계에 있어서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평판이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스크 벗기 싫어서 급식을 거부할 정도로 학생들이 마스크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한데요. 네네. 근데 이런 점까지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는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이제 10대 아이들이 모두 다 예쁘고 사실 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 나이 때 아이들은요, 그 바디 이미지, 내 몸이나 외모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 연령대가 지금 초등학생, 우리 예전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들이 그런데 관심을 많았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SNS 활동들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까지 이게 많이 발달 단계가 내려갔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그런 게 현상이 심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걱정되는 건 우리 지금 선생님께서도 걱정이다 학부모로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걱정되는 건 이 마스크를 내리는 행위가 모든 아이들이 싫어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싫어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마스크를 벗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마스크를 벗어서 편하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예. 이 차이가 과연 뭘까라고 저희가 볼 때 이게 누구나 내 자신을 드러낼 때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 과거의 어떤 이야기들이라도 드러낼 때는 사람들이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내 이야기가 혹은 내 외모가 내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보여질 때 좀 이상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생각.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거를 수치심 내지는 열등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를 발전시키는 힘도 되죠.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마스크를 벗기 싫어서 급식까지 거부할 정도라면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우려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기에 특히 제일 예민한 시점에 일종의 이제 그 마스크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이게 나중에 성인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어느 정도는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마스크는 하나의 자극일 뿐이고요. 만약에 성인이 되어서까지 어떤 나를 드러내는 것, 타인으로부터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좀 불편할 정도로 지장을 받는다는 건 이제 저희가 그것을 이제 스키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신념 자체가 수치심이나 결함이라는 그 신념을 많이 형성한 그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기에 이런 분들은 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 좀 지원받게도 되고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학생들이 학교 안에 있으면서 뭐 비대면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게 편하다 보니까 같은 장소에 있지만 뭐 SNS나 뭐 톡 같은 걸로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맞아요. 것들이 정서적인 부분이나 교우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정말 저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대화라고 하면 보통 시각적 정보 교환이 있잖아요. 눈을 보고 이 사람의 눈빛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관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목소리의 톤이나 크기, 빠르기 이런 청각적인 정보도 중요하고 세 번째가 이제 말의 내용들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톡으로 대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 청각적인 정보도 없고 시각적인 정보도 없고 오로지 말의 내용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 입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대화를 하게 되고 상대 입장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이 사라져도 답이 없으면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친구가 정말 바쁘거나 힘들어서 못 보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배려나 공감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카톡으로나 아이들이 DM이나 이런 것들로 대화를 하다 보면 멀리 물리적으로 있는 친구랑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는 아주 가까이 내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좀 더 깊이 연결되지 못하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소통 방식이 장기화될 때에는요 오히려 좀 소외감이라든가 우울감도 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스크 벗기 두려워하는 학생들에 관한 문제, 또 학생들이 있지만 비대면으로 서로 이제 톡으로 대화하거나 이런 현상, 눈을 마주치거나 이런 것들 하지 않는 모습들, 이걸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까? 지금 그 부분도 고민이 좀 되거든요. 네, 이게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상으로 많은 미팅을 하게 됐었잖아요. 그것도 아닐 때에는 그냥 전화로 아니면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하게 되었는데 가급적 문자보다는 온라인상으로라도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랑 자녀들이 특히 청소년 자녀들이 톡으로 대화를 한 가정에 있으면서도 톡으로 대화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이런 경우들은 조금 지양하고 가급적 아이 방으로 들어가셔서 눈을 보고 스킨십도 좀 하시면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훈련들을 좀 더 회복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이라는 보편적 욕구 자체가 서로 연결되고 이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 자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간편하고 톡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스턴트하니까 즉각적이니까 이걸 많이 사용하지만 가정이나 친한 친구들끼리라도 직접 소통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일선 학교에서요.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이 좀 마스크를 벗고 같이 뭐 교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체육 활동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그러면 훨씬 더 좋죠. 아이들이 몸을 쓰고 서로 땀을 흘리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의 몸을 이렇게 스킨십 해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상대하고 깊은 연결을 느끼게 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타인 중심적인 사고를 키워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건 우리들이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성인들도 외부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지만 정작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그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외부 활동 통해서 아이들이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의 경우에 저희가 이 아이가 외모라는 것은 너를 상징할 수 있는 하나일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너를 개발시키고 너의 자신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집안에서 이중 메시지를 주지 않는 행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희는 좀 중요하다고 봐요. 이중 메시지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예를 들면은 엄마나 아빠들이 아이를 보면 다 예쁘잖아요. 내 예. 아이는. 예. 그러니까 야, 너가 뭐가 뚱뚱해. 너 정말 예뻐. 이렇게 첫 번째 메시지를 던져요. 예. 너 엄마 아빠 닮아서 너 최고야. 막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해주는데 막상 아이가 밥을 많이 먹으면 너 이러다 돼지 돼 이러면서 그만 좀 먹어. 이런 메시지를 아주 상이한 메시지를 동일한 사람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게 되면 아이들은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중 메시지를 부모님들은 좀 지양하시고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청소년기 아이들이 갑자기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일관된 메시지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런 대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청소년도 문제가 아니라 네. 어른들, 성인들도 마스크 착용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 성인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뭐 심리적인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글쎄요, 이제 성인들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이제 뭐,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겠죠. 나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맥락에서는, 그리고 나를 조금 보호하고 싶다는 맥락에서는 비슷하지만, 그래서 물론 선기능들도 있어요. 순기능들도 있어요. 뭐, 화장도 덜 해도 되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고, 이렇다는 건 있지만, 이 마스크를 내리는 행위가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모임 자체를 나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썼을 때 너무 칭찬을 많이 받으면 눈이 너무 예쁘네요 하면서 눈이 너무 멋있네요 하면서 칭찬을 되게 받았는데 이 마스크를 내릴 때 혹시나 부정적인 평가가 너무 두려워서라면 이거는 회피거든요. 네. 이제 회피 방식은 우리가 쓰는 방어 기제 중에서 물론 약간은 건강한 방식일 수 있지만 이게 심해질 때에는 어떤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고립감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꾸 도망감으로써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기 때문에 외로워지고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기사를 보니까요. 일본에서도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마스크 의존이 심해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스크 의존증이 유독 뭐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서도 나타나는 겁니까? 서양보다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조금 심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랑 일본의 그 유사한 문화들이 조금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부모님에게 효를 강조했고 타인 중심성과 우리라는 문화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밀리 가족이 되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우리만 있다라는 이 문화가 강했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은 그런 현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눈치 문화가 굉장히 강해져 있죠. 우리가 이걸 바로 수치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거죠. 동일성이 그렇군요. 있어요. 이 코로나19 재유행이 뭐 다시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스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마스크가 있든 없든 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 외모에 관련된 건 어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더욱더 가정에서라도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외모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을 각인시켜주지 않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건 아이가 정말 예쁘게 생기고 누가 봐도 예쁘게 생기고 누가 봐도 잘생겨서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 아이가 존재로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정 안에서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되고요. 또 친한 친구들끼리만큼이라도 서로를 격려하고 너 참 예쁘다, 너 참 멋있다라는 말을 서로가 서로한테 해주는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는 그런 노력들, 의식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말을 가정이나 아주 친한 친구들한테 충분히 들은 아이들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마스크 벗으니까 너 별로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격려 필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재현 심리상담가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 전문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우수 국민 제안 중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총 10개의 제안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을 했고요. 예. 그 안에 이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들어 있습니다. 어제 선정해서 올려놨고 열흘간 국민 제안 누리집에서 일종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서 이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3건을 선정해서 국정에 반영한다라는 건데요. 네. 이렇게 되자 이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폐지가 추진된다. 또 정부가 이걸 폐지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읽히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제안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 국민제안 누리집에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자마자 팝업창으로 뜨거든요. 네. 그래서 눌러서 들어가 보면 9,900원 K교통 패스, 컨택트 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최저임금 차등 적용,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2월 허용,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등등 한 10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굵직한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시각에서는 조금은 사소한 것까지 있어서 물론 개인적인 견해차가 있겠지만 이걸 동일선상에 놓고 이렇게 투표를 진행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죠. 글쎄요. 그러니까 우수 제안이라고 일단 10가지를 선정한 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도 들어가 있고. 네. 근데 10일간 투표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틀 정도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투표 네, 상황 알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아까 9시에 한번 확인하고 지금 다시 창을 열어서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사이에 한 7천여 표들이 더 좀 추가된 상황인데 일단 가장 그 좋아요를 많이 들어가면 이제 마치 SNS에 좋아요 누르듯이 누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좋아요를 누르면 바로 이제 뭐 그 좋아요를 누른 개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9,900원 K패스 뭐 가칭이라고 돼 있는데 이 도입이 지금 가장 많은 뭐 제안에 좋아요가 눌려 있는 상태고요. 2만 한 7,700여 분이 이제 좋아요를 눌렀고 그리고 난 다음이 전세 계약 시 임대인 세금 완납 증명 첨부 의무화 이게 지금 2만 7,097표 정도. 그리고 네. 세 번째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한 2만 6천여 표를 받아서 한 세 번째 좋아요가 많이 눌린 제안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차이들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서요. 예. 일단 한 이틀 정도 지났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꽤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아까 제가 9시쯤 봤을 때는 두 번째로 가장 좋아요가 많이 눌려 있었는데 지금 한 세 번째로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상위권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앞서도 제가 숫자를 말씀드렸지만 좋아요가 눌린 개수가 지금 2만 한 7천여 개, 그러니까 거의 한 3만여 개 정도인데 예.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또 가장 적게 받은 좋아요가 2만 4천여 표 정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차이가 한 300여 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참여율도 그리 높지 않고 여전히 한 8일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순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들어가서 좀 눌러봤거든요. 어디다 누르셨어요? 저는 K교통 패스를 네.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이게 네. 요즘 워낙 그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독일에서 지금 현재 이걸 그 세금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한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아주 싼 값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발행하는 뭐 그런 건데요. 아마도 그걸 보고 우리나라도 도입하고자 하는 제안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눌렀는데요. 누르고 혹시 다른 것도 눌리나라고 봤더니 중복 참여는 지금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참여를 하고 나면 이벤트 참여 댓글이 또 뜹니다. 그래서 네. 이벤트를 참여하면 뭐 몇 가지 선물을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추첨을 통해서 뭐 사족이긴 한데 네. 이거 이벤트 선물을 보아하니까 1등은 대통령실 행사에 초대하는 거 1명, 네. 그다음에 2등은 대통령실 시계 증정 10명,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3등 10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 2등이 안 끌리고 3등 온누리 상품권에 끌려서 이벤트가 이렇게 3등이 먼저 끌려도 되는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에요. 1등, 2등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대통령 시계 받고 싶고 대통령실 하시는 시계 받으시고 싶으신 그럼요. 분들 많겠죠. 네, 대통령실 행사 초대는요. 대통령하고 혹시 같이 사진 찍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굉장한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이벤트까지 걸고 온라인 투표로 결정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10개 제안 중에 뭐 지지만 받으면 진행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3가지는. 네. 근데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이 10가지 안건은 어떻게든 진행해도 무리가 없는 안건이다. 이렇게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온라인 투표라는 게 어떤 게 될지 모르니까요. 네. 벌써 이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는 당장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사회적인 합의가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이벤트적인 온라인 투표로 이걸 결정하는 게 옳은 것인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고민이 떠오르는 거고요. 더구나 실효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같은 경우에는 대법과 헌법소원까지 갔었던 문제였고 어쨌든 모두 유지하는 걸로 결론이 난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이걸 국민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온라인 투표를 결정하는 거는 향후에도 어떤 논란거리가 온라인 투표로 결정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뭐 외국인 가사 도우 및 취업비자 허용,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및 안락사 이런 문제들도 지금 그 10가지 제안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역시도 논란이 많고 또 법적인 부분 또 이해 당사자 간의 문제 등으로 복잡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 결정되든 논란은 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이슈를 좀 좁혀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네네네네. 의무 휴업이 폐지되면 대형마트들은 뭐 당연히 반길 것 같은데 역으로 또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거세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도 그럴 것이 시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소상공인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하고 영업 제한 등으로 지난 2년간 큰 피해를 본 상황에서 이 규제 완화를 내걸고 갑작스럽게 또 소비자 편의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소상공인들은 일단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장 한 명의 손님이라도 여기서 대형마트로 더 뺏긴다라면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나쁠 게 없죠. 근 10년간 유지해왔던 제도라 나름 이제 적응을 좀 해왔던 상황이고요. 이걸 풀어준다면 뭐 플러스 되는 거기 때문에 나쁠 게 없고 코로나 시국에 유통업체들도 힘들긴 했었지만 이 대형 유통업체들은 그래도 전통시장보다는 좀 깨끗하고 위생적이다라는 상대적인 우위 때문에 그나마 조금 버텼고 온라인 배송 등으로 또 적극 확장하면서 나름 경쟁력도 지금 갖춘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규제한다 하던 것을 풀어준다면 어떻게 보면 손에 무기 하나를 더 들려주는 셈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들은 뭐 뒤에서 조금 묶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진짜 의무 휴업 폐지 원하는 겁니까? 지금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발표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보면 67.8%가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 뭐 70.1%가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대형마트를 소비자들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근거로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한국 중소 상인자 영업 연합회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네.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지난해 발표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대형마트 휴무시 전통시장을 방문할 것이다라고 답한 소비자가 8.3%, 그 외 슈퍼마켓 이용이 37.6%, 전자상거래 이용 14.7%, 뭐 편의점 이용 11.3% 순이어서 휴업일에 시장을 포함해 슈퍼와 편의점 등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57.2%에 달하니까 이거는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효성이 있다 없다 명확하게 얘기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어쨌든 간 대형마트들은 13년간 이 실효성이 없다라고는 했지만 네. 그 실제로 영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자신들의 돌파구를 찾았던 거는 그만큼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다 이런 주장도 하던데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형태만 다를 뿐 해외에도 이런 규제는 꽤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매우 강력하게 이 대형마트하고 소상공인들 규제가 좀 있는 지역에 속하고요. 네. 유럽의 그 주요 선진국들은 아예 대형마트의 출점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조금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영업시간을 규제하지만 처음에 아예 그 도시계획과 토지 이용 규제 등으로 도심 중심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도심보다는 외곽의 대형마트가 존재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것이고요. 다만 아시아 쪽인 일본과 대만이 우리하고 비슷한 규제를 조금 했었는데 네. 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대형마트들을 규제하는 건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사실 일본과 대만에서도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사실 대형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 듣다 보니까요. 유럽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전통시장을 먼저 찾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또 전통시장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게 소비문화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뭐가 어느 쪽이 정답이다 이렇게 딱히 규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가 폐지된다면 그래도 뭔가 대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개선돼야 될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실효성이 없어서 만약에 폐지를 한다라고 하면 도입 취지가 달성됐는지를 저희가 먼저 보는 것도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초 도입 취지라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조금 막고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살린다든지 지방 상권을 좀 살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효성이 없다면 대안으로 실효성이 있는 뭔가를 도입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 그 대안이 없이 그냥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그 제도 자체를 폐지해버리면 그럼 원래 당초의 취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제시되는 게 대형마트들의 영업시간 규제로 상생이 힘든 만큼 다른 차원의 방식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규제를 영업시간이 아닌 취급 품목으로 하자. 그러니까 포장 단위를 규제하는 겁니다. 네. 이를테면 라면 같은 것을 미국에서는 대형마트처럼 최소 박스 10개 이상의 대형 포장만 대형마트에서 취급하게 하고 작은 것들은 주변 작은 상권에서 팔게 하면 많이 살 사람들은 대형마트로 가고 예. 적게 살 사람들은 당연히 주변의 상권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한다든지 예. 아니면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조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대상의 도매상 역할을 대형마트가 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도 지금 같이 고민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뭔가 제도를 한번 만들었다가 이렇게 없애는 네.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없애더라도 장점은 좀 살려놓고 단점만 네네.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싹 없애는 쪽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든 온라인 투표를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니까 순위 발표되는 결과를 좀 저희가 지켜보죠. 네,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일기의 지금까지 김치형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할 이번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오늘 미시령에 124mm의 비가 내리는 등 강원도 산지에서 1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그 밖에 강원도와 충청도, 경북 북부, 경기 북부에 30에서 80mm, 서울과 경기 남부 10에서 20mm, 남부지방엔 5에서 1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영서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영동지방은 내일 낮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온 곳이 있겠습니다.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 세종 21도, 서울 광주 22도, 대구 부산 23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2도, 서울, 광주, 제주 30도, 대전, 세종, 부산, 울산 29도, 인천 28도, 강릉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2.5m로 일겠고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1도, 오늘 강수량 10.4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요즘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혹시 순간 몸을 고추 세우고 바짝 긴장하게 되지 않으신가요? 이게 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나타난 현상인데요.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외에도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황을 판단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순히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담스럽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독심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행자의 마음속을 읽고 일일이 정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단속당하는 것도 싫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도 싫다는 운전자는 뒷차가 경적을 울리든 말든 일단 정차한다고 말하더군요. 한 해 우회전 차량에 치여 다친 보행자 수가 약 4,000명, 사망자도 70명 넘게 발생하는 걸 생각하면 법 개정이 당연해 보이지만 정부의 교통체계에 맞춰 운전 습관을 길들여 왔다는 점에서 교통사고 발생 책임을 운전자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우회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경찰이 오히려 우회전 신호등 설치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세놓은 이유는 많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면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기존 신호등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예산이 없는 데다가 지자체와의 협의도 원만하지 않다. 한마디로 현행처럼 운전자들이 알아서 판단해 비보호 우회전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청은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이야기를 슬쩍 꺼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공을 넘겨받는 지자체는 어떨까요? 경기도 한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교차로 한 곳당 우회전 신호등 설치비로 7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경기도 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약 3만 개, 계산해 보니까
약 2,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더군요. 뭐 이런저런 전후사정 다 따져보니 당분간 우회전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 책임은 온전히 운전자의 몫이 될 것 같아 조금은 억울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Give me a second, I need to get my story straight. My friends are in the bathroom getting higher than the Empire State. My lover, she is waiting for me just across the bar. My seat's been taken by some sunglasses, asking about a scar. And I know I gave it to you months ago. I know you're trying to forget, but between the drinks and subtle things, the holes in my apologies, you know, I'm trying hard to take it back. So if by the time the bar closes and you feel like falling down, I'll carry you home tonight. No, I know that I'm not all that you got. I guess that I just thought maybe we could find new ways to fall apart. But our friends are back, so let's raise a toast. 'Cause I found someone to carry me home tonight. We are young, so let's set the world on fire. We can burn brighter than the sun tonight. We are young, so let's set the world on fire. We can burn brighter than the sun. Counting down tonight, just counting down tonight, counting down tonight, just counting down tonight. The moon is on my side, I have no reason to run. So will someone come and carry me home tonight? The angels never arrive, but I can hear the choir. So will someone come and carry me home tonight? We are young, so let's set the world on fire. We can burn brighter than the sun tonight. We are young, so let's set the world on fire. We can burn brighter than the sun. So if by the time the bar closes and you feel like falling down, I'll carry you home tonight. 펀의 We Are Young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계속 문자 받고 있을 테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반편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부터 살펴볼까요? 이거 다시 안 하길 바랬는데 이제 요즘 계속 코로나 그러게요.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게 하게 되네요. 되는데요. 네. 제 주변에 확진자들이 자꾸 생기는 걸 보니 정말 이제 재감염이 많아지고 있구나, 재확산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사흘째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7만 1,170명이 오늘 신규 확진자로 발표가 됐는데요. 예. 사흘 연속 7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지금 1,900만 명이에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코로나에 감염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급증세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블링 현상이 3주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주일 평균을 좀 보겠습니다. 일평균을 보면 52,560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일평균 확진자 숫자가 5만 명대를 기록한 게 5월 2일 이후에 80일 만의 일인데요. 그런데 급증세는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주일에 2배씩 늘어나던 더블링이 약간 주춤한 것 같습니다. 보름 넘게 계속된 더블링의 급증세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숫자가 40일 만에 100명을 넘겼고요.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도 80일 만에 30만 명을 넘겼습니다. 제가 좀 전에 약간 주춤한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9시까지 지금 전국에 66,491명이 확진이 됐는데 이게 일주일 전보다 1.79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거의 2배에 가까운 1.9배. 일주일 전하고 비교할 땐 그렇지만 네. 7만 명대 넘어선 게 계속 이제 며칠째 네, 그렇습니다. 이어졌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더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꾸준하게 네. 좀 멈췄다가 이제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게요. 생각인데 네. 여름 휴가철이어서 이동량이 많아지시니까 요즘에 기차 예약하기가 너무 어려운 걸 봐서는 많이들 움직이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접촉이 많아지니까. 네. 접촉하니까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른바 켄타우러스라고도 불리는 오미크론 하이 변이 이 BA.2.75 네. 감염 환자도 추가로 확인이 됐어요. 요게 이제 경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BA.2.75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BA2의 하위 변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가 8개나 더 많아요. 스텔스 오미크론보다도. 근데 우리가 오미크론 생겼을 때 어머 어쩜 저렇게 빨리 그러게요. 감염이 되지? 네. 라고 했었는데 그거보다 스텔스 오미크론 어머 어쩜 저렇게 더 많이 감염되지? 그랬잖아요. 사실 그렇게 얘기한 게 의미가 별로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 변이가 많아서 훨씬 네. 더 감염력이 높고 면역 회피 능력이 훨씬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이나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를 회피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BA.2.75는 지금 BA.5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BA.5보다 전파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켄타우로스 변이라고 부르는 감염 확진자가 이번에 또 발생을 했는데요. 네. 충북에서 거주하는 30대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인천에 사는 60대가 이 변이의 첫 번째 감염자로 알려졌었는데 이 60대가 확진일이 이 사람보다 더 늦고 해외 나간 적이 없어서 이번에 충북에서 발견된 확진자가 아마 켄타우로스 첫 유입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충북에 거주하는 30대는 지난 5일에 인도에서 입국을 했고요. 네. 7일에 확진이 됐어요. 그리고 2주 만에 BA.2.75로 감염자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에 사실 해외 나간 적도 없는데 왜 이 변이에 감염됐을까? 지역사회에 이미 감염된 거 아닌가라고 네. 하는 추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유입 사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근데 좀 그런 게요. 지역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 이미 좀 많이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너무 늦게 밝혀졌다는 게 네.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유전체 분석이 원래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지자체에서 확진된 검체 확인에서 도착까지 7일 걸렸대요. 그리고 분석에 다시 7일이 소요가 됐었는데 네. 지난번에 인천에서 확진된 60대는 굉장히 빨리 찾았거든요. 예. 확진된 뒤 사흘 만에 발표가 됐었어요. 이거와 비교하면 굉장히 의문이 남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선 당국에서 걱정하는
걱정하는 건 이 켄타우로스 변이가 감염력도 굉장히 높은데 이미 지역사회에 퍼졌을까봐 우려하고 있는 속에서 접촉자 4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한 연구에서 보면 BA2보다 전파력이 BA5가 35%, 네. 켄타우로스는 이 BA5보다 3.24배가 빠르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 규모도 규모지만 피해를 좀 줄이는 게 먼저이고 빠른 확산이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BA 2.75가 확산하는 거는 기정사실로 놓고 우리가 방역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오미크론 때도 뭐 처음 들어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뭐 금세 우세종이 우세종 돼버리잖아요. 됐잖아요. 네. 네. 지금도 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네, 정부가 과학방역 정책을 수립을 위해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에 나선다고 하는데 언제쯤이면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이게 또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이번에 항체율 조사를 전에도 아니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했었잖아요.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역과 연령별 그리고 유병률 변의 특성을 반영한 전국민 코로나19 항체 항성률 조사를 이제 10,000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로 만약에 선정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7월 넷째 주 주말부터 설명서와 안내문을 받게 되고 참여 동의를 하시면 예. 조사원이 여기에 와가지고 간단한 설문조사와 체열 일정을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8월 첫째 주 돼야 보건소 가시고 예. 지정 협력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체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검체가 확보가 되잖아요. 이제 항체 검사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럼 지금까지 백신을 맞았다는 것 그리고 감염이 돼서 면역이 생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항체 형성률이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생각보다 항체 형성률이 굉장히 낮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굉장히 낮았어요. 네. 외국엔 뭐 몇십 %라는데 우리는 확진자가 너무 적어서 이 큰일 났다. 오히려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숨어 있는 감염자들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미확진 감염자의 특성이나 규모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정보를 확인해서 고위험군만 타겟으로 하는 핀셋 방역 조치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지금 또 하나는 이 후유증 관리의 대책에 대한 조사도 진행을 한다고 해요. 네. 근데 지금 사실 후유증을 확정하는 거에 대한 불만들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고 또 너무 증상이 다양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도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 심층 조사로도 이루어지고 장단기 관찰 조사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런 조치도 물론 뭐 필요하겠지만 당장 재유행이 코앞인 상황이잖아요. 네. 백신을 많이 접종하는 백신 접종률을 올릴 필요가 있을 텐데 네.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를 보이는 개량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오는데 우리한테 언제쯤 줄 거냐는 거죠. 아니 우리 국내 백신 개발했으니까 네. 우리 백신으로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제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던 초기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차 접종 대비해서 4차 접종의 감염 예방 효과는 20%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50대의 경우에도 코로나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4차 접종에 참여를 당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치명률 입장에서만 보겠습니다. 예. 40대는 0.01%인데 이게 50대로 넘어가면 수치는 0.04%이지만 40대보다 50대가 4배나 위험한 거예요. 치명률만 놓고 보자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중증도로 가는 경우도 50대는 40대보다 3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재유행을 하게 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제 오늘도 제가 지인들하고 얘기하면서 뭐야 백신 맞아도 감염되던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4차 접종이 감염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바이러스가 변이를 많이 일으킨 상황이고 예. 이 백신은 초기에 우한주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거를 막는 막는 효과가 3차만 맞으신 분보다 50%가 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지게 되면 이것도 효과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효과적인 개량 백신은 모더나에서 개발 중인데요. 이게 8월이나 9월쯤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가급적이면 빨리 공급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 백신이 나오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BA.5에 대한 중화항체 농도가 6.3배나 높아지게 된다고 해요. 이 백신을 4차 접종하는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원래 있던 백신을 해봐야 20%밖에 안 높아지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빨리 받고 싶기는 한데요. 초기에 백신 나왔을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미국이나 이런 데서 먼저 만들어진 국가에 우선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빨리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최대한 도입을 앞당긴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참 이렇게 설명 들으면 좀 헷갈리기도 해요. 일단 기저질환이 있거나 백신 접종 그러니까 이전에 코로나19 확진 받았을 때 상당히 힘든 상황을 경험했었다. 네. 이런 분들은 반드시 50대 네. 이상의 경우에는 4차 접종을 하시는 게 좋겠다. 네, 같은 그 코로나여도 어떻게 지나가냐 굉장히 양상이 다르더라고요. 네, 제가 지켜보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증도를 가는 것을 막는 것 지금은 현재 방법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관련 담배보다 냄새가 덜 나고 덜 해롭다고 전자담배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일반 관련 담배보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초미세먼지를 훨씬 많이 배출한다. 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 사실은 전자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니코틴 같은 유해 물질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전자담배를 태우시는 분들도 많고 예. 게다가 일반 담배보다 냄새가 적고 몸에 덜 해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많이들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유해 물질은 다 빼고 증기에 뭐 니코틴 조금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네. 다른 거 안 좋은 물질이 빠졌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심지어 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일부 전자담배가 담배 유사 제품으로 분류가 돼서 실내에서 흡연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때 연기의 90%가 배출돼서 주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제 전자담배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관련형이 있고 액상형이 있는데 네. 관련형은 담배처럼 생긴 걸 꽂아서 태우시는 전자담배고요. 예. 액상형은 아까 말씀하신 증기로 끓여가지고 예. 태우는 담배인 요즘 그것도 경우인데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져서 그리고 너무 많아서 예.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번에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확인을 좀 해보니까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종이담배보다 초미세먼지를 12배나 더 뿜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심지어는 도달하는 거리도 그러니까 액상형 전자담배가 가장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은 게 아니라 초미세먼지를 훨씬 더 많이 나오고 훨씬 더 멀리까지 전달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초속 1.8m의 약한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의 초미세먼지는 흡연자로부터 100m 넘게 떨어진 곳까지 대기 기준 농도를 넘긴 채 퍼지게 됐고요. 예. 또 이제 그름 왜 연소했을 때 그름 형태로 나오는 걸 블랙카본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농도도 종이담배만큼은 아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울 때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m 넘게 떨어져 있을 때 이 유해물질 농도가 크게 낮아지긴 합니다만 혹시 제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다. 네. 그런데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앞에 있다. 그러면 네. 3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해를 입지 않는다.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기존의 인식하고는 좀 다른 네, 결과예요. 그렇죠. 미세먼지도 많이 네. 나오고 블랙카본도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액상형 전자담배 필 때 옆에 가도 불쾌한 냄새도 나지 않고 오히려 향기 같은 게 느껴져서 맞아요. 거기 과일향 같은 게 있어서 청소년들한테 판매할까 봐 이제 그것도 걱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괜찮겠지 이렇게 보통은 생각하거든요. 피는 네. 사람이나 옆에 같이 곁에 있는 사람이나 네. 오히려 피해야 된다. 네. 일반 담배 냄새보다도 더 미세먼지가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니코틴이나 이산화탄소도 더 많아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인식 우리가 지금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전자담배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지금 전자담배가 뭐 일반 편의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한 번도 못 본 굉장히 신기하게 생긴 전자담배도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게다가 거기에 이제 과일향이 더해지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냄새가 좀 덜 나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주변에도 연초를 피우다가 전자담배로 바꾼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불을 붙여서 피우는 담배보다 덜 해롭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전자담배가 국내 담배 규제도 일부 피해가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현행법상의 담배 사업법에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을 담배값에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전자담배 회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전자담배가 배출하는 건 연기가 아니다.
에어로졸이다라고 예, 하면서 예. 이걸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덜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는 거죠. 네. 게다가 담배의 법적 개념은 담배 잎으로 만든 제품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담배 줄기나 뿌리 합성 니코틴 이걸로 만약에 전자담배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걸 지금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존의 법에 있는 담배라고 하는 개념에서부터 정의를 좀 바꾸고 훨씬 더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어서 하여튼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는데 다른 입주민에게 쪽지를 받은 사연이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이런 화제는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물차가 아파트 품격을 떨어뜨린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네. 게시글을 확인해 보면 화물차 주인이 글을 쓰셨는데 최근에 아파트 주차장에다가 차량을 주차해놨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에 껴있는 황당한 쪽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아파트 품격을 위해서라도 화물 차량은 뒤쪽에 주차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써 있었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무례하잖아요. 화물차는 품격이 없나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가가지고 CCTV를 확인하고 그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사곡지에 들어와서 이렇게 쪽지를 놓고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사시는 아파트가 뭐 비싼 아파트도 아니고 임대 아파트도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분은 나쁘지만 그걸 또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주변 지인들이 이건 공론화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사진을 찍었다라면서 이걸 공개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해당 쪽지를 받고 서러워서 이사 갈까 고민 중이다. 이런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누리꾼들이 이 내용을 보고 나서 품격 없는 쪽지를 잘 받습니다. 아파트 품격을 위해서도 저런 사람은 좀 이런 반응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2016년에도 한 화물 차량 차주가 출근하려는데 사이드미러에 쪽지가 껴 있었대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주시고 화물차는 미관에 안 좋습니다. 103동 뒤편 주차장 새로 만들어놨으니 부탁드립니다. 101동 앞에는 주차하지 마세요. 라고 써 있었답니다. 아파트에도 앞마당 있고 뒷마당 잘 모르겠어요. 잘 안 살아봐가지고. 이분도 택배가 오시면 반가워하시겠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청취자분들이. 그죠? 예. 마지막이었습니다. 올해 5월 개장한 강원 춘천시에 있는 레고랜드. 개장 이후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놀이기구가 멈추는 사고가 또 있었어요? 오늘 오후 1시 10분쯤에 타워 전망대가 25m 지점에서 멈췄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이 안에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탑승객 19명이 타고 있었고 이게 아파트 8, 9층 높이에서 고립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고립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화면을 보니까 사다리 차를 이렇게 고가로 해가지고 구조 작업을 진행을 해서 오후 3시가 조금 넘어서 저런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이게 43m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형 기둥 안에 이용객들이 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기구인데 직원까지 합쳐서 19명이 갇힌 거였던 거죠. 네, 레고랜드 이 놀이기구 사업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4월에 시범 개장을 했는데 롤러코스터 멈춤 사고가 4번이나 발생을 했다고 네. 해요. 그래서 멈춘 사고가 이 잦은 그 이유는 잦은 것에 대해서 기구를 운영하면서 기구가 멈춘 일이 자주 발생을 한다. 100% 안전한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사실 안에서 직원들이 세웠다가 이상을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다시 운행하는 일이 매일같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스템 오류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레고랜드에서 파악을 했고 네. 지금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분간 승객 안 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경주에서도요, 그 놀이기구가 멈춰서는 일이 있었거든요. 높은 데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안전이 보장돼야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코로나19 우려에 대해서 한참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아이고. 대법관이 네. 밝혔다 그러네요. 이것도 좀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미국 내에서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 소식 끝으로 오늘 밤참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엔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 랑 안영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큰 탈 없이 잘 지냈고요. 예. 제가 이제 야구 좋아하거든요. 아, 네. 이제 프로야구 전반기 끝나고 이제 올스타전 끝나고 예. 이번 주말 내일부터인가 아마 후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예.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런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까운 거, 그쵸? 아까우신 거죠? 예, 아깝기도 하고 너무 빨리 가요. 무섭습니다, 약간. 어느 팬인지 물어보면 안 되겠죠? 네네네. 네. 하반기 공연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이 공연계도 비슷한데요. 이게 공연이라는 게 이제 공연하는 시기 있지 않습니까? 공연이 오픈되는 날짜. 예.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티켓 오픈을 보통 2달 정도 전, 좀 빠르면 3달 정도 전에 해요. 그러니까 공연계는 훨씬 더 시간을 좀 빨리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벌써 이제 늦여름에 시작해서 올해 연말 가깝게 11월 달에 끝나는 공연들이 티켓 오픈을 막 하고 있으니까 2022년이 막 다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렇게 바쁘게 좀 보내고 있습니다. 공연계 쪽에서. 아, 그렇구나. 예. 우리가 사는 것보다 한 3개월 정도 빨리 사시는 분들이군요. 예. 근데 이제 방금 전에도 아까 뉴스 속보 말씀해 주시는 거 들었는데 예. 공연계 전체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긴장한 상태고 아무래도 그렇죠. 공연장에서 이제 예. 방역이나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네. 좀 철저히 하고 있으면서 올 연말을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경험해 봤지만 한 10만 명대까지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면 어디서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연계도 조금 긴장할 수밖에 없죠. 배우들은 게다가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연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배우들이나 스태프들 간의 감염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감염되면 공연을 아예 셧다운 하게 되니까. 공연을 셧다운하던가 일정 기간 이제 그렇게 셧다운이 되는 거죠. 근데 객석 간에서 감염이 되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서 예. 그 부분만큼은 지난 2년간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사례라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지키고 있죠. 예,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예, 바짝바짝 손에 땀이 납니다. 자, 어떤 공연들이 관객들을 만날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올해 11월 정도에 공연이 종료되는 공연들이 티켓 오픈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뭐 8월 말에 시작해서 11월에 종료되는 이제 뮤지컬 엘리자벳이라는 공연이 있습니다. 이 공연이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네. 이 공연이 이제 이번 프로덕션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덕션이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래요. 그래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공연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공연되는 미세스 다파이어라는 공연이 있습니다. 예. 이 공연도 8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나는데 티켓 오픈을 했습니다. 이거 영화로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로빈 윌리엄스 나왔어요.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여장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굉장히 재밌게 보였었던 그런 따뜻한 영화인데 이 같은 역할에 임창정, 정성화, 양준모 이런 배우들이 캐스팅돼서 아마 뭐 딱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만 봐도 얼마나 재미있게 공연이 될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작품들이 슬슬 티켓 오픈을 하고 공연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안영수 대표랑 있으면은 이제 공연계가 정말 바삐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지난 2018년이 뮤지컬 공연의 매출을 조사한 이래로 가장 큰 매출이 일어났던 시장이 굉장히 커졌던 그런 해라고 하더라고요. 2018년요? 네. 그리고 2019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됐는데 20년, 21년에 코로나 때문에 확 다운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간에 있었던 못했던 공연들 그리고 소비하고 싶었던 공연을 좋아했었던 분들이 이제 그 응집력이 있다가 올해가 이제 되면서 딱 폭발이 되면서 올해 상반기에 굉장한 그 공연계의 큰 성장세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들 조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예, 뭐 다행이죠. 근데 뭐 저한테는 그렇게 대단한 다행은 아닌 것이. 왜요? 좀 이렇게 공연계 바빠지고. 관객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대표님도 조금 뭐 이렇게 좋죠. 예, 시장이 일단 좋아지는 건 좋죠. 좀 이렇게 괜찮아지는 거 아닙니까 생활이?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그 소비 심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동안 못했던 공연들이 올라와서 공연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좀 쏠림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유명 배우가 나오거나 이미 인지도가 확보된 공연들의 관객분들이 많이 찾아가셔서 매출이 크게 확대가 된 것이지 전체 시장이 커졌다고 해서 모든 공연 제작사들한테 공평하게 매출적으로 수익적으로 증가가 된 건 아니어서 이게 좀 골고루 좀 돼야 될 필요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경쟁 사회니까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서 공연들을 각 제작사들이 많이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 비닉빈 부익부 얘기하려고 그랬다가 갑자기 마음이 확 달라졌어요. 빨리 공연 소개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제 공연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아직 시작을 안 해서.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다음 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좀 좋은 작품이면서 한때 관객분들한테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었던 작품이기도 한데 장기 공연에 들어가면서 관객분들이 많이 더 찾아주실 필요가 있을 만한 공연을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공연을 기대되는데요? 네. 이게 제목이 뮤지컬 미드나잇이라는 작품입니다. 미드나잇이 이제 1937년에 제가 러시아 배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시에는 이제 구소련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소련령에 있었던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라는 곳이 배경이 되는 그 공연입니다. 거기 굉장히 분쟁이 심하게 휘말리는 곳이에요. 아제르바이잔. 네. 당시에 이제 1937년이라고 하면은 숙청의 시대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무서웠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갖고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그런 공포의 시대에 12월 31일을 배경으로 갖고 있어요. 자정이 되기 전에. 그래서 제목이 미드나잇이라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12월 31일 자정이 되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새해를 준비하는 부부의 집을 갑작스럽게 방문을 해요. 그 영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쾅쾅쾅. 이거 있잖아요. 정답이에요. 그래서 노래도 노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마치 공연을 보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통 그렇게 표현한. 거의 뭐 연출가 수준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딱 그 비밀스러운 어떤 사람이 여기 방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 무서웠던 어떤 경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방문한 상태에서 이 부부의 비밀 같은 것들을 하나씩 얘기하면서 이 부부를 공포에 몰아넣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이게 뭔가 섬뜩한 분위기인데요. 그 뒷이야기 어디까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뒷이야기를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공연장에 가셔서 요즘에 스포일러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배경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의 이제 국보급 작가라고 하는 분 중에 옐친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옐친이라는 분이 그 아제르바이잔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총리까지 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16세에 첫 번째 글을 썼고 100여 편 이상의 작품을 쓰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아제르바이잔이 터키, 이제 이란, 러시아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위치해서 늘 힘들었던 나라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의 지역적 특색이 고스란히 이제 이 작품들에 드러나곤 하는데 이 뮤지컬 미드나잇의 원작이 시티즌스 오브 헬이라고 이제 뭐 지옥의 도시 뭐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이런 작품인데 이 작품이 이제 인간의 선과 악, 이중적인 모습을 잘 나타낸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37년에 아까 얘기했던 그 구소련 이때 대숙청을 단행했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인간들의 나약함이나 악의 근원 같은 거를 찾아내는 묘한 심리극 이런 작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을 시작하고 나면 끝날 때까지 약간 긴장감을 놓치기 힘든 그런 공연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지정학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도 설명해 주셨잖아요. 전쟁도 잦고 맞습니다. 세력 간 힘이 충돌하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소련 입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강화 통치를 할 수 있는 감시, 통제 이게 메인이었던 거죠. 그 당시 분위기가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좀 정치적인 색이 안 맞는다고 하면 바로 숙청을 당행해서 막 주도세도 모르게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렇군요. 배경까지 짚어주시니까 더 흥미로운데요. 일단 여기서 뮤지컬 곡 한 곡 듣고 가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오프닝 곡인데요. 그날이 찾아왔어라는 곡이거든요. 이 미드나잇이라는 작품으로 대표되는 배우 중에 한 분이 고상우라는 뮤지컬 배우인데 드라마에도 얼굴을 많이 비추고 있는 배우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진행자님께서 쾅쾅쾅 말씀하셨잖아요. 노크를 하기 바로 직전에 오프닝을 여는 넘버입니다. 그날이 찾아왔어. 듣고 오시겠습니다.
온 세상 빛이 힘을 잃은 밤 모든 사람 두려움에 숨을 때 권력자와 가진 자의 검은 그림자 밝은 아침 해를 가려버렸지. 그때 그날이 찾아왔어. 누군가가 왔어. 어떤 일이 생길지 전문을 여는 순간 버리라. 황금의 성공을 들이닥치는 황제와 귀족들은 타공중 술잔을 채우고 뱃살을 지우고 문 밖에 굶어 죽은 시체 쌓이고 자 knock 파티는 끝났지. 그 다음 살찐 부자를 배 터지도록 착취해왔지. 뻔뻔한 기생충 화가 난 희생양 숨은 돼지들을 다 끌어냈지. 또 knock 그렇게 끝났지. 혁명의 아침 피 묻은 외침 만인의 평등 자유를 외쳐 평화의 깃발로 권력자 짓밟고 따르던 놈들까지 다 끌어냈지. 또 knock 그렇게 끝났지. 어제는 친구 오늘은 원수 문이란 문은 몽땅 두드려 간절한 배신자 모두 다 찾아내 혁명의 재판대로 끌어내리지. 또 knock 그렇게 끝났지. knock 그렇게 끝나지. 그날이 찾아왔어. 또다시 시작되지. 다음 문은 어딜지 잠긴 문들을 열어 역사는 반복되고 두드릴 문은 열렸지. 두드려라 열리리라. 다시 또 때가 온 거야. 또 그날 밤이 오늘 이곳에. 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 미드나잇 액터 뮤지션 OST 그날이 찾아왔어 고상호 배우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땅땅땅 이게 딱 들어가 있네요. 제가 마치 다 들은 사람처럼 진짜 몰랐는데. 아까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원래 영국적인 이렇게 효과라는 게 그런 거 이렇게 약간 어두컴컴한데서 이렇게 쾅쾅쾅 하면은 가슴이 털렁 내려앉잖아요. 지금 진행을 차분하게 하고 계시지만 가슴 속에 피에 배우의 뭔가가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한때 꿈꿨어요. 시사에 단막극 같은 거 하나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말입니다. 제가 좀 젊었으면은 어떻게 한번 시도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어쩐가 그 찾아보니까 미드나잇이라는 작품이 2개가 있더라고요. 예, 이게 이 작품이 좀 이런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 작품이 영국에서 워크숍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한국의 프로듀서가 그걸 보고 대본이랑 그 넘버만 사갖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로. 그 영국에서도 개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동시에 개발을 한 거죠. 이 프로듀서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창작진들이랑 이 작품을 먼저 개발을 해서 작품을 2017년 1월에 올려요. 당시 영국은 공연이 안 돼 있었고. 그래서 미드나잇이라는 작품이 정식 공연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공연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흥미롭네요.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영국 프로덕션이 그 다음에 공연을 만든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공연을 했던 이 프로듀서가 영국에서 공연한 그 버전도 라이센스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국 버전의 공연도 또 공연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의 대본, 한 작품의 넘버를 가지고 2개의 완전 다른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버전이 2가지가 있는 겁니다. 재밌네요. 보통은 이제 영국에서 공연하는 걸 보고 오거나 보통은 그렇죠. 이거 된다고 싶으면은 이제 가서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대본만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워크숍을 봤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또 한국 창작진들이 이걸 또 기가 막히게 빨리 만든 겁니다. 대단하네요. 영국에서도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지금 액터 뮤지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네네네. 이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액터 말 그대로입니다. 액터는 그 연기자고 뮤지션은 그 연주자분들인데 이 공연은 특별하게 연주자가 연기를 하고 연기자가 연주도 하죠. 근데 공연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어떤 배우가 뭐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아코디언이나 일부 장면을 잠깐 연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연의 전체 넘버를 연기자들이 모두 다 연주하는 공연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미드나잇 액터 뮤지션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드나잇이라는 공연이 아까 그냥 뮤지컬 미드나잇이었는데 우리나라 창작진들이 만들었었던 작품은 약간 독재와 감시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사슴머리와 사슴뿔을 무대 가운데에 배치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뮤지컬 미드나잇 앤틀러스라는 공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만든 공연이 이 무대 같은 걸 싹 다 없애고 굉장히 미니멀하게 만들어 놓고 그 무대가 있었던 자리에 액터 뮤지션 5명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뮤지컬 미드나잇 액터 뮤지션이 된 거죠. 2가지 버전. 이 액터 뮤지션의 그 매력은 바로 그 연기자들이 모든 넘버를 연주하면서 연기까지 같이 하는 이런 공연이 만들어진 거죠. 이거 쉬운 일 아닐 텐데요. 예를 들면 그렇죠. 뮤지컬 배우는 춤도 해야 되죠. 노래도 해야 되죠. 연기도 해야 되죠. 다 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악기까지 연주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오디션을 엄청 많이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럴 만한 사람들을 찾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더 대단한 것은 배우를 섭외를 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뽑아서 이 배우가 연주를 가능한 배우를 뽑은 것이 아니라 이 배우에게 이 연주를 할 건데 배워볼 의지가 있느냐. 오케이라고 하면 그 배우가 연습 기간 내에 그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미드나잇 액터 뮤지션에 나오는 배우 중에 기타를 전혀 못 쳤던 배우가 나중에는 프로 기타리스트처럼 기타를 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연주자가 연기라는 영역은 좀 다른 영역인데 이 연기까지도 또 연습을 해서 연기를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라는 이 직종을 갖고 있는 이 인간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재질이 좀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요. 노력을 하면은 무대 위에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배우의 좀 특별한 어떤 대단한 재능을 볼 수 있는 공연이 바로 이 뮤지컬 미드나잇 액터 뮤지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악기가 어떤 거예요? 뭐 그냥 우리 기타 말고요. 예를 들면은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악기 같으면은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들으시면은 그거 금방 못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공연에 나오는 넘버까지만 연주하시는 거니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올린이 있고요. 바이올린은 그 쉽게 배우지 않. 바이올린은 그래서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연기를 배우는 케이스로 보통 많이 섭외가 되고 연기자 중에서 어릴 때 우연치 않게 바이올린을 좀 배우셨던 분들이 또 기회를 잡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퍼커션 같은 거는 이제 박자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첼로보다 훨씬 큰 그 더블 베이스라는 악기도 있습니다. 이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경우는 또 연기자가 더블 베이스를 배워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악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요. 드럼도 풀 세트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심벌만 들어와 있어서 이걸 좀 다르게 구성해서 모든 효과를 다 내는 거죠. 그래서 보는 재미, 듣는 귀 모든 게 다 만족시키는 거네요.
굉장히 액티브하다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는 좀 다른 새로운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네. 그리고 대학로 소극장이 여기 좌석이 200석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200석 정도밖에 안 되는 공연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지터, 그다음에 부부 3명에다가 액터 뮤지션 5명이니까 8명이 한 번 등장해서 퇴장을 안 하고 계속 끝까지 연주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연을 보는 동안 이렇게 벅차오름이 좀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긴장감도 훨씬 더 극대화되고 볼맛이 확실한 공연입니다. 200석 정도면은 무대가 크기가 얼마나요? 한 10여 미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0여 미터도 안 됩니다. 10여 미터도 안 되나요? 예, 가로 세로 포함하면은 정말 좀 한 8m 정도 될래나? 뭐 이 정도 되고요. 실제 거기에 이제 무대 세트 같은 것도 참 간단하게 입고 하면은 굉장히 좁고 1열에 앉아 계신 분은 약간 민망할 정도로 무대와 가까워서. 근데 거기에 지금 배우가 몇 명이서 지금 악기를 다루면서 움직인다고 하셨어요? 8명이니까요. 무대가 꽉 차는 느낌이겠는데요. 예, 객석이 꽉 차면은 배우 한 명당 한 20명 정도 담당하면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 공연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연장이 네네. 예그린 시어터라는 공연장인데 네. 이 공연장이 대학로에서 지하철 1호선이라는 공연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공연장이에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 예그린 시어터의 관객들이 항상 줄을 서서 공연을 봤던 곳이어서 좀 추억도 느낄 수 있고 예그린 시어터 공연장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옆에 살짝이 없어요라는 공연 안내도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네. 최초의 뮤지컬이죠. 전통 있는 공연장에서 뭐 시설이 조금 낙후되긴 했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말씀하셨던 걸 쭉 듣다 보니까 궁금하다. 네. 어떤 공연인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이거 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방송 전에 잠깐 들어왔을 때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이야기들 들으시다가 공연 얘기 들으시면 내가 무슨 공연이야 이러실 수 있는데 네. 제 얘기 듣고 혹시 좀 마음이 동하셔서 공연을 보러 가신다면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좀 채워져서 나오시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드나잇요. 네. 2개 공연을 동시에 올리는 건 어때요? 그런 생각 드는데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 제작사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감해요. 보통은 공연 하나 하고 끝나고 네. 공연을 해야 되는데 예, 2개 동시에 올려가지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네, 역시 진행자님께서는 마케팅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채워짐을 더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이때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다시 또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은 또 색다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보통 시즌제 공연은 2달, 3달 이 정도 하거든요. 예. 이 공연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공연이라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작사 이 대본이랑 넘버를 워크숍 때 보고 사갖고 왔던 이 어떤 추진력. 그렇죠. 추진력과 뭔가 촉이 있는 데요. 예, 그러니까. 이 촉이 항상 흥행적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작품은 정말 제가 봤는데 너무 좋아서 네. 그런 좋은 길이 열리지 않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쏠리면상 말고 여러 가지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오늘은 뮤지컬 미드나잇 액터 뮤지션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쇼데릴로 드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입니다. 간략한 프로필은 경력과 능력을 표현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도구이지요. 그러나 이런 프로필이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과 만난다면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를 설명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정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가장 정직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역사가 아닐까요? 이 소설은 사랑 앞에서는 자신의 맨얼굴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무력함, 그 아프지만 못내 아름다운 무력함을 증명합니다. 위험한 관계의 발몽은 수많은 여성들을 매혹시킨 천하의 바람둥이지만